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는 과학기술 외에 경제지문도 있습니다. 경제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평상시 여러분이 경제지문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지문은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하고 낯선 용어들을 계속 보게 될 텐데 개념을 설명한다고 해도 이 개념 자체도 또 하나의 다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개념의 양도 많은 편입니다. 우리는 결국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정의를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되거나 상세히 서술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부연상수를 얼마나 적절하게 연결해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지문은 사례가 반드시 나옵니다. 지문 안에서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례에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100% 문제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이든 아니면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든 예시에 적용하는 것 동시에 예시를 활용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모두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지문은 이렇게 통째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해의 최종 목적은 용어의 개념이지만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멈추어 정리하기처럼 하나하나의 주요 개념과 개념의 관계들을 이렇게 끊어가면서 내용 정리를 충실하게 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경제지문은 그래프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프가 추상적인 경제 원리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이죠. 과학기술 지문에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듯이 그래프는 철저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프를 보시고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문장의 형태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고 지문을 읽다가 이 그래프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지문에 들어있는 정보와 이 그래프를 연결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 지문 잘 활용하면 경제학은 훨씬 더 읽기가 편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문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를 활용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프 보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경제학은 경제적 배경 지식,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제 용어, 최소한의 경제 용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죠. 과학이나 다른 것과는 좀 달리 이 용어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경제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해보세요. 첫 번째, 지문의 정보를 활용해서 버리지 말고 내용을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해서 이걸 배경 지식의 수단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경제 용어 사전 같은 걸 살펴보는 것도 급하면 좋습니다. 선생님 추천하는 책은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학 책은 주요 개념을 가장 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만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쭉 그냥 독서하듯 가볍게 읽어도 경제 용어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131페이지 수특지문 해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주요 개념이나 원리들이 미리 제공되면 나중에 어떻게든 그것을 활용해서 내용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첫 문단을 잘 읽는 건 선생님이 독해에서 아주 상당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사실 이 첫 문단은 우리가 경제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잘 이해된다면 다음 문단부터 읽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첫 문단을 읽고 첫 문단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과 같은 개념이 있다면 하고 이어지는 거죠. 이제 구체적 화제가 도출되는 건 글의 서두고요. 글의 서두에서 도출된 구체적 화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쭉 밑줄을 긋고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할까? 질문이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자, 경제 용어 개념 나오죠?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꾸로 읽어보면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 소비자의 구매량이 변화한다 라는 뜻이겠죠.
개념을 정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소득 효과는 하고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념 정의고요. 예를 들어 하는 것은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가 되겠죠. 선생님이 항상 한꺼번에 동시에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죠.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화한다. 일상의 경험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내가 가진 돈은 일정하다면 전체적으로 상품의 구매량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변화한다를 하락의 사례로 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난다처럼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체 효과도 개념이 나오죠.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의 상대적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위아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하는 상품의 양이 변화하는 효과를 소득 효과, 즉 소득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효과. 그 다음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대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매하는 상품량의 변화,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역시 뒤에 바로 사례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고 나오네요.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의 구매량을 줄이고 가격이 하락한 상품을 조금 더 늘리겠죠? 이런 식으로 상품의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면 상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생긴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기억은 소득 효과, 니은은 대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읽고 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해의 방법이 조금 익숙해졌다면 선생님처럼 문제를 미리 보고 문제 풀이의 기본적인 방향과 순서를 결정하고 지문을 봤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묻는 문제므로 거기에 집중하고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예산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이 달라졌죠. 틀렸습니다. 공급 곡선 양의 기울기와 상관이 없어요. 상품들 사이의 상대적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물론 상대적 가격은 변할 겁니다. 근데 상대적 가격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직접적 원인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상품들 사이의 상대적 가격이 변했죠. 근데 소득이 늘어난 효과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 원인은 안 되겠네요. 상품 가격이 변했다고 할 때 하나의 상품 가격인 변화가 없고 나머지 상품 가격이 내리거나 할 때 실제 소득이 상승한 효과, 기업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상대적 가격 중 하락했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는 말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이죠. 사실 기억만 봐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군요. 니은은 상품들 사이의 상대적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구매량이 상대적으로 달라지죠. 제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앞문단의 내용을 고려해서 이어지는 뒷문단을 바로 볼 텐데요. 역시 첫 문장이 중심 내용입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설명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경제 용어, 예산선, 무차별 곡선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그림도 봐야 되지만 이때는 반드시 그래프, 7번 문제의 그래프를 활용하면서 같이 봐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 기본적으로 이 문단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그걸 전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먼저 예산선이란 하고 정의가 나오죠.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이다 하고 그림을 보면 돼요. 이렇게 YJ와 XJ, YJ를 많이 사면 XJ는 줄어들고 YJ를 적게 사면 XJ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어진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도 하는군요.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은 같은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다 까지 해서 여기까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이 점을 하나 찍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산 것과 예를 들어 이것이 10개, 이게 2개라면 Y 제품 10개, 그 다음 X 제품 2개를 산 것과
요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5개라고 가정하면, 즉 Y 제품 5개, X 제품 5개를 산 것의 만족감이 동일하다. 이렇게 같은 만족감을 주는 제품의 조합을 연결하면 무차별 곡선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차별 곡선의 첫 번째 점은 선생님이 찍은 이 점이죠. 이 점은 예산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점도 구매가 불가능하죠. 예산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려면 예산을 초과함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고, 이 그림 선상에서 본다면 여기 이 점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이므로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보죠. J와 X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 J와 Y개를 몇 개 덜 소비해야 하는가? 또 개념은 나왔죠? 한계 대체율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보셔도 되지만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를 살 때 나머지 하나를 줄여야 돼요. 그걸 한계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부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 요 내용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예산선과 비슷하죠? 하나를 더 많이 소비하면 나머지 하나는 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선호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기 때문이죠. 자, 그려보면서 이해해보죠. 그래프를 본다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지금 요 점과 요 점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구매량이 원점에서부터 먼 것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의 구매량이 원점에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그려질수록 구매량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이건 뭐 첫 번째 무차별 곡선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고 만족도는 더 커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선 그 다음에 나올 핵심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란 게 무엇인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가를 설명했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다 제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면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을 항상 보셔야 돼요. 소득이 늘면.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거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걸 보실 때 소득이 늘면 하고요. 이번에는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만 오르면, 이 두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앞뒤로 두 가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두 번째 조건은 재화의 상대적 가격이 변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늘었다는 건 아까 우리가 봤지만 소득 효과라는 걸 공부했을 거예요. 그럼 위에서 잠깐, 이게 너무 전체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위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 살펴보자 라고 했고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소득이 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소득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의 독해 방법이죠. 소득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죠.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무차별 곡선은 더 멀리 가게 되죠. 앞에 나온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한다와 연결하면 되겠죠. 하지만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선은 평행이동한다는 말이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A, B가 예산선입니다.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제품의 구매량이 더 늘겠죠. Y제와 X제 자체가 가격의 변화가 따로 없으니까 소득만 는다면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가 더 그어지겠죠. 선생님이 평행하게 그은 거예요. 약간 굽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소득 증가로 인해 각각 Y제와 X제의 구매량이 조금씩 다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소득이 늘면 예산선은 평행이동한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7번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연결해서 읽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니까 뭐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대요. 예를 들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하면서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뭐 추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대부분 정상제니까 소득이 늘면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재화의 가격만 오른다, 다른 재화의 가격만 오른다 라고 했어요. 이때 오른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려서 동일한 효용을 추구한다. 이걸 딱 보면서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바로 떠올라야 될 게 있죠? 그렇죠.
바로 앞문단에서 읽었던 대체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문단 자체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이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지? 그걸 하려면 첫 시간에 쌤이 강의했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제, 전개 과정, 문단의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면서 부분을 보셔야 돼요. 넓은 범위에서 좁은 부분으로. 그럼 대체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상품의 하나의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함이 없는 상품은 좀 더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을 보셔도 되지만 금방 이해가 돼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가령 선생님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YJ 가격은 그대로인데 XJ 가격만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YJ는 줄이고 XJ는 느려요. 하지만 예산은 똑같습니다. 같은 범위 내에서죠. A와 B라는 기본 예산선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YJ는 줄이고 XJ는 느린 형태입니다.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XJ가 내렸다면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만약에 뭐 YJ가 그랬다 그러면 또 YJ 수량을 늘리는 대신에 XJ를 줄여야 되니까 조금 더 바르게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도 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듯이 이 내용만 보시면 문제 푸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로 가서 바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한눈에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조각 피자 한 개의 가격이 4,000원, 콜라 한 개의 가격이 2,000원, 소비자는 10만 원을 가지고 조각 피자와 콜라를 살 수 있대요. 조각 피자 10개, 콜라 3개의 2, 요 점을 보세요. 요 점입니다. 요 점. 그런데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이고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상대적 가격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소득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콜라와 조각 피자의 구매량이 모두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득 효과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지문을 다시 보셔도 돼요. 예산선이 평행으로 이동하고 무차별 곡선도 원점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A에 나와 있는 거. 소득 효과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으로 설명했다고 하니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예산선은 평행으로 더 바깥으로 이동하겠죠.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나와 있는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 상태라면 예산선은 이렇게 평행으로 바깥으로 이동할 것이고 무차별 곡선도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이런 게 소득 효과에 해당합니다. 예산선의 이동, 내가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무차별 곡선도 바깥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에서 또 소득 효과 외에 대체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콜라가 아니라 조각 피자만 어떻게 될까요? 구매량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지문에 나와 있었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요. 이 기울기가 만약에 조각 피자가 아래에 있으니까 조각 피자가 조금 더 많이 자,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현재 이 상태라면 조각 피자가 여기에 있어요. 이 피자의 구매량이 늘고 상대적 구매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늘어난 조각 피자의 양, 줄어든 콜라의 개수, 이렇게 해서 예산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이건 대체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지금 A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걸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왜 답이 5번이 되는지는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균형점이 E에서 E-로 이동한 것을 그림에서 살펴보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졌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 E에서 E-로의 변화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졌어요. 조각 피자를 많이 구매하고 그만큼 콜라의 수량은 감소했죠. 따라서 대체 효과,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 그런데 선택지의 답을 보면 소득 효과라고 했으므로 틀렸고요. 이걸 대체 효과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E-에서 E-로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E-에서 E-로의 변화를 보면 일단 예산선이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이시죠? 무차별 곡선도 원점에서 더 멀어졌어요. 소득이 증가한 효과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고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고 그 접점이 달라졌으므로 지금 E-에서 E2-까지의 변화는 소득 효과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체 효과가 아니라 소득 효과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나머지 선택지도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을까봐 한두 개 더 보겠습니다. 조각피자와 콜라의 처음 가격이 유지된다면 이건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봐야겠죠. 하나를 더 구매하기 위해 나머지 몇 개를 버려야 되냐. 조각피자 한 개가 4,000원, 콜라의 개수는 2개이므로 조각피자 한 개 4,000원, 콜라는 2개. 그러면 한계 대체율은 2개가 되겠죠. 그 다음 조각피자의 가격이 변동하면 당연히 한계 대체율은 낮아지겠죠. 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가격이 낮아졌어요. 조각피자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조각피자의 구입량이 늘었다. 이건 이제 대체 효과죠. 조각피자는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구입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가면 구입량이 줄고 이 정상제. 이것도 지문에 있는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A에서.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이고 조각피자 가격만 내려가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조각피자의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이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죠. 조각피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각피자가 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각피자의 구매량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콜라의 구매량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원래 이런 상태였다면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우리가 두 문제를 풀었지만 내용 일치 문제는 읽으면서 풀어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지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도 앞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축적된 이해의 정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첫 문단부터 다 중요합니다. 자,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 자, 요 핵심 포인트에 꼭 잡으세요. 내용. 이거는 보통 공급이라고 해서 상품 공급량 결정과 비슷할 것 같은데 수요량 결정과 유사하다까지 하고 뒤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가가 줄어들어 노동과 여가의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유 제시입니다. 다시 말해 부연이죠. 합쳐서 한꺼번에 이해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과 여가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자, 결론 따라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예산선 상에서 상품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처럼 앞부분 볼까요? 노동자들도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소득과 여가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마치 예산선처럼.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노동 공급은 소득과 여가의 양을 조절하여 만족도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것이므로 마치 소비자가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 문단. 그러나 상품의 소비와 선택과 노동 공급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공통점이 나왔죠? 차이점이죠. 통상적으로 보통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해서 소비를 결정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차이점. 마찬가지로 노동의 가격뿐 아니라 여가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노동 공급을 선택할 때는 노동의 가격이라고 하면 임금이죠.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격 뿐만 아니라 여가의 가격을 알아야 돼요. 쉬는 시간의 가격. 근데 여가는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요걸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상품 소비에는 가격이 결정적입니다. 여기에 따라 소비를 결정합니다. 반면 노동 공급이 상품의 소비자의 수요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요걸 선택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이 가격 임금이에요. 노동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여가의 가격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가는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학에서 가격은 기회비용이니까 나중에 설명하고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가의 가격은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이죠. 여기 밑줄 긋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여가의 가격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임금이 변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임금이 변하면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요 초점을 두고 읽어보세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가겠습니다. 대체효과란 하고 나가요.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왜냐하면 임금이 여가의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그림을 그리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보세요. 수요와 공급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가격이 임금이라고 생각해보죠. 임금은 여가의 가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가의 가격 같아요. 자, 임금이 상품으로 치면 가격과 같죠. 여기서는 노동 공급량입니다. 노동 공급량이란 말은 몇 시간 일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의 공급량이 올라간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임금 상승에 따라 여가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는 대체 효과라고 썼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꾸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대체 효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시 이 그림을 참고해서 그 다음 소득 효과로 가보죠. 자, 선생님 밑줄 그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밑줄 그은 거 다시 확인합니다.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하면 더 많이 일합니다. 반면 임금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가 시간과 같이 기회비용이 비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겨요. 더 쉴 시간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이걸 구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소득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여가라고 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소득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임금이 증가하면 오히려 노동 공급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의 소비와는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이게 상품의 소비만 가지고 본다면 임금 대신에 가격이 될 텐데 이때는 거의 이렇게만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품의 소비 또는 수요 곡선의 기본이죠. 그런데 노동은 좀 다르죠. 임금이 올라갈수록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해서 임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효과인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거꾸로 임금이 올라가면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여가를 사겠다, 여가를 구매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노동 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제 갑니다. 따라서 상품의 소비와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힘, 즉 여가,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런 것들이죠.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결정해요.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효과를 생각하느냐 소득효과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노동 곡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공급 곡선처럼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공급 곡선 나왔으니까 바로 설명하면 공급은 아까와 똑같아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노동 공급은 다르죠. 노동 공급은 대체 효과가 생길 때는 늘어나지만 기억나시죠? 소득 효과일 때는 줄어드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8번 문제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연봉을 높이 지급한다는 겁니다. 임금이 올랐죠. 그런데 휴일 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이건 여가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가의 가격을 매기네요. 역시 올랐습니다. 자, 이제 가보죠. 그래서 1번은 바로 지울 수 있죠. 여가의 가격. 그 다음 계속 일을 해요. 일을 더 합니다. 임금이 올라가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죠? 대체효과. 물가가 오르면 상품의 양이 줄어든 거 맞습니다. 상품의 양과 관련된 건 다 소득이죠. 그래서 실질 소득을 줄인다 해서 소득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 내년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A씨가 휴일에 일을 하기보다는 여가를 더 즐긴다. 소득 효과죠. 여가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이미 연봉이 오르면 여가의 가격은 동시에 연봉과 같은 거니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가의 가격이란 그 시간에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의 가격이니까 기본적으로 연봉이 오르면 여가의 가격도 동시에 오르고요. 보기만 봐도 휴일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바로 눈에 보이니까 정답은 5번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지문을 선생님이 풀어드렸고요. 그래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개념과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연 예시 상술과 함께 동시에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신중을 기울이면서 나머지 공부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